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워드 프로세서 필기 과정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이 시간에는 제3과목 컴퓨터와 정보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출발! 자, 먼저 운영체제부터 나오는데요. 운영체제는 우리 시험에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별표. 자, 운영체제 정의,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일단 운영체제는요,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지만 하드웨어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한다 이겁니다. 파일 관리, 각종 하드웨어 자원 관리, 프로그램 제어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모두 운영체제이죠. 자, 운영체제는 여러분 성능평가 요소 4개 나오잖아요. 별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옛날에요? 아니요, 따끈따끈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소 4가지. 처리 능력은 높을수록 좋아요. 처리 능력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처리하는 운영체제의 작업량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1초 동안에 100개 작업하는 운영체제와 50개 작업하는 운영체제 어떤 거? 당연히 100개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처리 능력은 높을수록 좋고 응답시간 단축은요. 5 더하기 3은 얼마? 엔터 꽝 쳤는데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서 8 이렇게 뜨는 것과 5 더하기 3 엔터 꽝 치자마자 8 이렇게 뜨는 것과 어때요? 당연히 꽝 치자마자 답 나오는 게 좋겠죠. 바로 사용자가 작업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의 시간, 그게 뭐라고요? 응답 시간.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용 가능도의 증대에 나오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입니다. 그럼 빠르게 사용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런 걸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의 향상 5 더하기 3 엔터 쳤는데 답 7 나와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컴퓨팅 되는지의 정도 신뢰도는 높아야 좋겠죠. 그래서 요 4가지 왕별표.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 나오는데요.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일괄 처리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휙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은 뭐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곧바로 yes sir 하고 어때요? 곧바로 처리. 다음 데이터 들어와도 곧바로 처리. 응답 시간이 빨라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기억장치에서 여러 프로그램 동시에 처리합니다. 시분할은 한 대의 시스템을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것. 다중 프로세싱은 CPU가 여러 개예요. 즉 여러 개 프로세서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컴퓨터를 네트워킹을 이용해 여러 곳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배치해서 We are the world 하나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거. 분산 처리. 됐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대신 운영체제의 구성은 시험에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하셔야 돼요. 운영체제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의 3총사 기억합니다. 무엇,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감시는요, 전체 시스템 동작 상태 감시, 감독한다 이겁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는 뭐예요? 작업을 관리한다. 그죠?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와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
데이터 관리는요, 데이터를 관리하나 보죠. 맞습니다. 데이터 전송, 입출력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연결,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가 뭐라고요? 제어 프로그램의 요소. 그럼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 프로그램 볼까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얘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많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 하면은 뭡니까? 프로그램 언어.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뭐 HTML, 뭐 또 XML, 이런 웹 프로그램 언어, ASP, JSP 이런 언어, 또 프로그램 언어로 뭐 C, Java, 뭐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언어는요, 기계가 곧바로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죠. 코딩하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스, 바로 원시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죠. 그걸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처리 프로그램에 속해요. 됐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스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미리 개발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문제 처리는 컴퓨터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에 맞게끔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나 우리 회사 사원들을 관리해. 그럼 사원 근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류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더라 이겁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 바로 운영체제 같은 애들을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아요. 한글, 여러분 실기시험 볼 때 한글 2020으로 보죠. 그럼 한글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까? 몰라요. 안 배웠잖아요. 이러시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 한글 2020이 여러분 컴퓨터에 안 깔려 있다고 여러분 컴퓨터 부팅 안 돼요? 컴퓨터는 켜지죠? 네. 돼요. 다만 한글 작업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즉 내가 업무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불편한 거죠. 엑셀은요. 엑셀 계산, 엑셀 프로그램 없다 그래서 어때요? 컴퓨터가 부팅 안 되는 거 아니죠? 다만 엑셀 업무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윈도우 10에서 보통 앱이라고 부르죠? 앱. 네.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그림판, 계산기, 이런 거. 이게 다 앱이에요. 응용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제 운영체제 없으면, 여러분 윈도우 10이 안 깔려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 부팅 어떻게 잘 못해요. 하다못해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7,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iOS 이런 거. 그런 거 없으면은 나하고 컴퓨터하고 작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자, 돈 주고 내가 프로그램 사요. 한글 2020. 이거 프로그램 사야 돼. 예. 몇만 원 내고 샀어요. 그거 뭐예요?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 그것을 상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불러요. 오피스 제품도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요, 뭐냐면요, 기능 혹은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30일 동안만 이걸 쓸 수 있어. 이렇게. 또는 뭐예요? 일정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런 내용 쓰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 직접 해당 사이트, 제조회사, 프로그램 제작한 회사로 연결돼서 이거 1년치 결제를 할 건가,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며칠 동안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는 어때요?
전체 기능 중에 일부의 기능을 제한시켜 놓는다든가 이게 바로 쉐어웨어예요.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이거는 뭐냐면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 버전, 우리 게임에 왜 데모 버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용 기간을 제한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데모 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패치는 여러분 반창고를 생각해요. 우리 아프면 반창고 붙이죠. 네, 아픈 부분 가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분명히 그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는 에러가 없었는데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막 쓰는데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성이 대단해요. 아, 이거 버그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아, 버그가 나니까 이 버그를 고쳐서 어때요? 새롭게 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내놓은 거, 이걸 고쳐서, 이걸 수정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내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패치 버전, 반창고 버전. 됐나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는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알파와 베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알파는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이제 개발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 개발자들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개발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발자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어디 한번 돌려보아요. 사용자들 한 4명만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한번 돌려봅시다. 에러가 나는지. 이게 바로 알파 버전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럼 베타는요? 베타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테스터 사용자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테스터들 한 100명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 각각에게 다 보내줘요. 그래서 니네가 실제로 한번 써봐.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써봐. 이렇게. 즉 일반 사용자에게 이 일반 테스터 사용자들에게 이걸 이렇게 배포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 환경에서 한번 써봐. 그래서 에러가 나면 이제 그걸 받아서 어때요? 아, 이런 에러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는 거죠. 이게 베타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작회사 안에서 테스트하면 알파.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 베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는 일종의 체험판을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였죠? 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 알아둡시다. 컴파일러는 포트란, 코볼, C, 완전 고조선 시대의 언어들이에요. 포트란, 코볼, C, 알골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 코딩하죠. 이것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 번역기, 컴파일러.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아주 기계어와 사촌인 언어인데요. 그렇지만 사촌이지만 기계어는 아니에요. 기계어는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살짝 바꿔주는 그 번역기가 바로 어셈블러.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이제 한 줄 한 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까지 해주는 애가 인터프리터예요. 이렇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프로그램 언어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HTML 나오는데요. HTML 여기서 더 발전한 HTML5. HTML5는요. HTML 버전에서 이 웹페이지 즉 우리가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그래서 문자, 화상, 음성, 영상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떤 브라우저든 모두 표준으로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별도의 어떤 플러그인 없이도 문자나 동영상, 음성, 영상 이런 것들이 웹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HTML5예요. 됐죠? 그래서 HTML과 이걸 표준화했다 HTML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HTML과 HTML5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HTML이 원래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기본 프로그램 언어이고 여기서 더 향상된 표준 언어가 HTML5예요. 문법은 똑같지만 더 확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V 나오면 버추얼이에요. 버추얼은 3차원 됐죠. 가상세계 웹페이지 VRML. 그 다음에 무선 접속 여기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 WML. 그 다음에 XML은요 옛날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얘는 확장 가능한 HTML 해서 XML인데 사용자가 필요한 태그를 직접 정의해서 확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ASP, PHP, JSP는 웹상의 서버 이제 그 서버 구축용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장점을 사용한 웹서버용 프로그램 JSP 됐죠.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체크 문제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그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꼭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다음 중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차이를 보완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일반 사용자를 말합니다. 서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자인 서버와 일반 PC 사용자인 클라이언트 이들 사이를 중간에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애. 이 애를 뭐냐면 중간 뭐예요? 바로 미들웨어라고 불러요. 답 2번입니다.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벌써 나왔어요. 제어 프로그램 삼총사 뭐뭐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감시 프로그램. 작업의 다음 작업 부드럽게 이행할 수 있는 거 작업관리. 데이터의 입출력, 데이터 파일 전송 담당. 이거 뭐예요? 데이터 관리.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자, 제어 프로그램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자원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 프로그램.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 순서와 방법 결정,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파일의 표준적인 처리 및 전송, 데이터 관리. 이거 세 개예요. 사용자가 고급 언어, 벌써 언어가 나오면 뭐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어때요? 아, 언어 번역이네. 언어 번역은 처리 프로그램. 답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여기서 제안한 표준 웹 프로그램 얘기합니다.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X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 표준 언어. 이렇게 나오면 답은 HTML5. 답 몇 번? 3번. 알아두세요. 4번 다음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면 이런 건 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은근 까다롭습니다. 프리웨어는 일단 무료예요. 무료.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쉐어웨어 기능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쉐어입니다. 틀렸어요. A가 들어간 건 다 틀렸어요. 거르고 벌써 50%. 알파, 베타 알아두라 그랬죠. 알파는요, 베타를 하기 전 제작회사 내에서, 맞네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어때요? 알파는 맞는데? 그럼 B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런 둘 다 B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 사용할 수 있다. 딩동댕 BC. C도 들어갔네. 그럼 D가 이제 핵심이겠네요.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벤치마크 테스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한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 벤치마크가 아니라 베타 테스트.
됐어요? 그래서 D는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오케이? 5번. 다음 중 운영체제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가지. 사용 가능도의 증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실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적을수록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거 1번이죠.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처리 능력은 주어진 시간 동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클수록 좋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작업 요청, 응답 시간. 입력하고 나서 응용 프로그램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신뢰도, 하드웨어 제품이나 구성 요소 신뢰도에 대한 척도이며 무구정 시간이 길수록 좋다. 당연하죠. 자, 그럼 답은 1번.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얘도 못하면 2문제, 한두 문제는 기본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예요. 3문제도 나오고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하셔야 돼요.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은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싱글이 아니라 멀티잖아요. 여러 개의 매체. 즉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때요? 하나의 전송회선을 통해 음악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이걸 다 양방향으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멀티미디어의 특징, 옛날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요새는 열기가 약간 식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때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쌍방향.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다. 비선형. 요거 2개는 특별히 헷갈리니까 잘 봐주시고요. 하이퍼텍스트하고 하이퍼미디어 뜻.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하이퍼텍스트는 뭡니까? 우리 그 인터넷에 뉴스 볼 때 어때요? 어떤 글 이렇게 그 위에 손가락 올려놓으면 클릭하면 관련 기사로 가지요? 예,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예요. 예. 그 다음에 미디어는 뭐냐면 어떤 이미지 있죠. 어떤 로고, 뭐 펭수를 딱 누르면 뭐 EBS 사이트로 간다든가 이런 거 있죠. 즉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의 정보까지도 연결해 놓은 거. 이거를 하이퍼 미디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글자 띵 누르면 어떤 연결된 문서로 가요? 텍스트.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미지를 딱 누르면 어떤 음악이 나온다든가 어떤 사이트로 가는 거. 이게 하이퍼 미디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장비. 멀티미디어가 여러분 가능하게 하려면 뭡니까? 일단 화질, 음질이 뛰어난 거, 기록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비디오를 우리가 그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일단은 비디오 카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소리를 또 재생하려면 사운드 카드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압축된 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 이 동영상 용량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압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압축된 데이터를 내가 받았을 경우 이걸 빠른 속도로 복원해서 재생, 즉 그 사용자에게 그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엠팩보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샘플링 뜻 알아둬야 돼요. 샘플링은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우리 사람은 뭐예요? 목소리가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목소리가 아니죠. 처음에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연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예요. 응? 그런데 실제로 우리 컴퓨터, 우리 디지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컴퓨터 자체는 0하고 1로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 연속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무엇으로?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디지털 형식으로. 그럼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얘를 어때요? 이 값이 0에 가까운 값인지 디지털은 0 또는 1 이것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이 값이 0에 가까운 값이냐 1에 가까운 값이냐 이것을 딱
딱딱 반올림을 해서 이걸 수치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표본화 작업이라고 불러요. 표본화 작업. 됐어요? 예,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점점 어때요? 딱딱 끊어진 것을 부드럽게 이걸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 이걸 양자화 작업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샘플링 작업이라는 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음성이나 영상 등의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단위로 이걸 똑똑 잘라서 이게 0에 가까운지 1에 가까운지 이걸 점점 디지털에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샘플링이에요. 그러면 이 샘플링과 관련한 용어들, 비율은 뭐냐면 1초당 아날로그 신호를 도대체 디지털로 몇 번을 변환하느냐, 이게 바로 비율이에요. 됐죠? 당연히 변환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1초 동안 그러면 이 샘플링 되는 횟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 횟수도 높으면 좋겠지만 기억 용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용량 같은 거는 샘플링 시간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비트수 곱하기 채널 수, 이거를 8로 나누면은 바이트, 몇 바이트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샘플링의 기억 용량이 나오게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나오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라는 뜻은 스트리밍,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즉 우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들어보신 적 있죠? 뭐예요? 이 용량이 크니까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 이거를 우리는 스트리밍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일단 얘는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도 있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데이터 형식, 자, 세 가지, 웨이브, 미디, mp3.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mp3겠죠? 자, 웨이브는요,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 예, 소리예요, 소리 파일. 자연 음향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음질이 뛰어나요. 그렇지만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는 전자악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입니다. 얘는 그 전자음을 내는 소리예요. 예, 연주음 같은 거. 그 다음에 mp3는요, 우리가 보통 음악 들을 때 mp3 다운로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얘는 그 엠팩, 그 동영상에 엠팩 규격이 있는데 얘는 엠팩 1이에요. 엠팩 1이 바로 오디오인데요. 이 엠팩 1 오디오는 다시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세 개의 구조로 이 층이 나뉘어져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mp3는 바로 엠팩 1의 레이어 3 기술, 이 압축 기술을 이용합니다. 오디오 압축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엠팩 레이어 2는 뭡니까? 얘는 주로 방송이나 이제 전문가용 그 오디오 형식, 오디오 압축. 예, 이때 이게 사용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실제로 오디오 데이터 전송할 때는 mp3 형식, 레이어 3를 이용합니다. 됐죠? 이런 건 이제 주파수 영역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음질에 저항 없이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하고요. 확장자는 mp3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파일은요, MPEG, DVI, AVI, DIVX, ASF, WMV 이렇게 있는데요. MPEG은 우리가 보통 동영상을 찍으면 MP4 이렇게 되죠? 확장자가? 예. 영상, 음성 등 다른 음향까지 압축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해서 중복된 영상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DVI는요,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던 걸 누가?
바로 CPU 칩, 바로 인텔이죠. 이 인텔에서 인수해서 동영상 압축 기술로 개발한 확장자를 우리가 DVI. AVI 형식은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DIVX는 MPEG-4와 MP3 재조합. 그 다음에 ASF는요, 여러분 요거 뜻,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및 생방송, 수신 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을 바로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그래픽, 바로 이미지 데이터 표현 형식은 비트맵과 벡터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비트맵은 점, 바로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레스터 이미지 이렇게 불러요. 얘는 확대하면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거칠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뭉개주는 안티 알리어싱 처리가 돼야 되고요. 얘는 고해상도의 실물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 표현 가능하지만 용량이 적다, 크다. 파일 형식 확장자 VMP, TIF, GIF, JPG, PCX, PNG 이런 애들이 모두 다 비트맵이에요. 그 다음에 벡터 형식은 이 바로 점으로 이미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 부드럽게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매끄럽게, 따라서 테두리 거칠어지는 문제가 없다.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개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해요. 대표적인 벡터의 파일 형식은 DXF 확장자가 AIWMF, 이게 바로 벡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픽 파일 형식 BMP, GIF, JPG, PNG. 아유, 잊을만 하면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죠. BMP는 비트맵 방식이죠. 용량 커져요. 좀 전에 보셨던 겁니다. GIF는요,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조그만 앙증맞은 이미지, 보통 GIF죠. 얘는 무손실 압축 방식 이용하고요. 몇 색상, 256색상만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효과 있지요. 그 다음에 JPG는 우리가 보통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게 JPG 형식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 기술, 비손실과 손실 모두 다 지원하고 압축과 복원 수행 시 동일한 과정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칭 압축이라고도 한다. 알아두면 됩니다. PNG는요. GIF, JPG의 좋은 점만을 조합했습니다. GIF 대체해서 인터넷에서도 PNG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선명한 트루 컬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얘는 256 색상밖에 지원 안 됐죠. 얘는 트루 컬러 이미지로 보다 다양한 색상 지원되고요. 또 투명색 지정 가능합니다.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기법의 렌더링, 디더링, 인터레이싱 뭐 쭉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서 3차원 질감을 준다. 렌더링.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있을 경우 다른 색상 막 섞어서 제3의 색상을 만든다. 디더링. 그 다음에 화면에 이미지 표시할 때 한 번에 확 표시하지 않고 서서히 표시해주면서 선명해지는 거. 인터레이싱. 모핑은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 구미호. 그 다음에 동파나 메조틴트, 필터링 여러 효과 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보셨듯이 날카롭게 이렇게 테두리가 딱딱 꺾어진 거, 요걸 부드럽게 뭉개서 부드럽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거. 안티 엘리어싱 알아두면 돼요.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MP3는 PCM 기법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며 MPEG-3 규격이 아니라 MPEG-1 오디오, MPEG-1이 오디오 규격인데 그 규격 안에서도 레이어 1, 2, 3가 있는데 그중에 3 규격을 갖는다 그랬죠. 따라서 MPEG-1이에요. 3가 아니라 답 1번입니다. ASF는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및 생방송 수신을 지원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다. MS의 표준이죠?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이죠. DVI는 인텔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그럼요. 자, 2번. 하이퍼텍스트의 문자 이외에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연결해 놓은 거 뭐라고 불러요? 하이퍼
미디어. 다음 몇 번? 2번. 보지도 못한 거 찍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웹에서 사용 가능한 웹 그래픽 표준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이 아닌 거, 그래픽 파일 아닌 거, PNG, GIF, BMP, JPG. 어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JPG, PNG, GIF는 다 맞아요. BMP가 아닙니다. 답 3번이에요.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표본화와 양자화 거친다 그랬죠, 제가? 예. 표본화란 연속적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음성이나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하는 단계를 샘플링이라고 한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4번, 샘플링 할 때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샘플링 비율, 샘플링 주파수, 그 다음에 저장 매체 크기. 그죠? 양자화가 아닙니다. 답 몇 번? 4번. 5번.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BMP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므로 파일 크기가 작아요. BMP가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답 1번입니다. 나머지 뭐 읽어보면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GIF 8비트 컬러 256 색상 애니메이션 표현 가능. JPG 사진과 같은 선명한 정지 영상 압축 기술. 그죠? 그 다음 PNG 트루 컬러 지원 투명색 지정.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 전달. 그 다음에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있습니까? 파일 형식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오디오, 그래픽, 그죠? 또 뭡니까? 또 비디오 다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획일화. 이건 거짓말이에요. 답 3번.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합 처리한다.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 3차원 애니메이션 나오면 벌써 답 나와야죠. 사물 모형의 명암과 색상을 추가한다. 렌더링, 그죠? 3번. 메조틴트는 동판화가 나와야 되고 안티엘리어싱은 매끄럽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가 나왔어요. 아유, 네트워크는 여러분 통신망의 종류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새는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은 무선이죠, 무선. 무선망이에요. 그래서 무선 통신망에서 여러분 뭐 블루투스라는 거 한때 아주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뭐 다 있었죠. 블루투스 스피커, 즉 근거리 무선 접속. 여러분 근거리, 블루투스는 가까운 거리의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통신 기술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WML은 무선 이동기기에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 이 정도. 통신망 구성 형태와 특징 나왔는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왕년엔 시험에 잘 나왔었지만 요새 좀 약해요. 자, 이 중에서도 특별히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형은요. 데이터가 어디로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통신망에 적합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 매체가 있어야겠죠. 이제 유선이죠. 자, 우선 여러분 PC에 그 인터넷 연결선이 있죠. 그게 바로 트위스티드 페어예요. 데스크탑 PC 쓰시는 분들 그 집에 이렇게 보면 사무실에 보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피복을 벗겨보면 이렇게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이중나선이에요. 그래서 전송 중에 잡음의 영향을 받고요. 이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렴해요. 잡음의 영향을 받고요. 거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비용 절감 효과. 주로 PC용 네트워크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은요, 넓은 대역폭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랜에서 많이 이용했던 애. 이렇게 까만 선. 우리 보통 TV 볼 때 그 약간 굵은 까만 선이 있죠. 그게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왔다는 광섬유예요. 광 케이블. 아유,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굉장히 얇아요. 보통 0.1mm 이하 크기로 만들어지며 유리 플라스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코어, 그 다음에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클래딩,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질을 외부 충격이라든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크릴 재질,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부의 어떤 그 잡음이라든가 충격, 이런 데서 자유롭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역폭이 넓고요. 데이터 전송률이 우수하고 데이터 손실이 적고 다른 전송 매체보다 크기도 작고 가볍고 충격이나 잡음이 적어요. 설치 비용은 비싸서 좀 망설이지만 좋은 점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실제로 단위 비용은 저렴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처음에 초기에 설치는 비싸지만 대용량 전송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비용은 다른 매체보다 저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광 케이블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역폭이 넓다. 맞아요. 리피터 설치 간격. 이게 뭐냐면요. 그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가 A에서 B한테 이제 전송을 해요. 근데 거리가 멀면은 얘는 신호가 가다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신호가 약해지니까 이 신호를 강조하기 위한 중계기, 우리가 이걸 리피터 이렇게 불러요. 이걸 설치해서 여기서 신호 세기를 더 세게 받아서 전송하고 또 약해질 때쯤 중계기 만나서 신호 세기 보충받고 또 전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리피터인데요. 이 광 케이블을 깔면은 이 신호 세기가 길기 때문에 전송이 강력하기 때문에 리피터를 다른 애들이 이렇게 짧게 만들어야 한다면 얘는 A에서 B로 가는데 얘가 중계기가 뭐 5개 필요하다면 광 케이블은 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피터의 설치 간격을 넓게 설계해도 된다는 거죠. 좁게가 아니라. 답 2번이에요. 도청이 어려워서 보안이 우수하고 다른 유사한 전송 매체와 비교해 정보 전달의 안전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거는 여러분 다음에 기출문제로 또 나오면 거의 외워서 문제가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이런 거는 맞춰줘야 돼요. 통신회선 이용 방법에 따라 크게 단방향, 즉 A에서 B 이렇게 하면 내가 데이터 보내는 역할, 너는 받는 역할, 이게 단방향. 그 다음에 반이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이중 통신이 있는데 얘는 A와 B가 있으면 너도 데이터 보내고 나도 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중복은 되지 마. 동시에는 못 보내. 즉 내가 데이터를 너한테 보내면 너는 받기만 해. 반대로 내가 데이터를 너한테 보낼 때 너는 받기만 해. 이렇게. 전이중은 반대로 어때요? 얘는 A, B가 모두 동시에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기도 하고 동시에 다 받기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답은 1번이에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내는 직렬,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는 평렬, 데이터 동기와 여부에 따라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이 있고요. 연결 방법에 따라 점 대 점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한 곳에서 여러 군데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는 멀티포인트, 즉 다지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프로토콜은 뜻 알아둬야죠. 컴퓨터와 컴퓨터, 정보통신망에서 원거리에 있는 통신개체 사이의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통신규칙을 우리는 프로토콜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 구문, 의미, 타이밍. 데이터의 형식을 규정합니다. 구문, 그 다음에 전송 제어와 오류 관리,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낸 결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예, 이것이 의미. 타이밍은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절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요 프로토콜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프로토콜 TCP, IP 나오는데 TCP는 메시지를 송수신자 주소와 정보로 묶어 신뢰성 있는 연결형 패킷인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 전송한다. IP는 패킷을 분해 조립, 지정한 경로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UDP는 데이터 전송 전에 연결 설정 작업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ARP는 IP 주소로부터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구하는 프로토콜. SNMP는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상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ICMP는 여러분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처리와 전송 경로 변경을 위한 메시지 관리. 이 메시지 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ICMP. 됐죠? DHCP는 내내 접속하는 컴퓨터의 IP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OSI 7계층. 여러분 이 7계층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리부터 저 끝에 응용계층까지 있습니다. 물리계층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바로 물리적 매체를 통한 전송이고요. 데이터 링크는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트워크는 패킷, 즉 데이터 단위를 우리가 패킷 이렇게 불러요. 이 패킷을 그 정해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역할. 여기서는 데이터를 정보 전송하고 데이터를 교환하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은 시스템 터미널과 터미널 간의 오류 수정, 흐름 제어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TCP가 바로 4계층에 속해요. 그 다음에 5계층 세션에서는 통신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동기화 이 작업을 하는 거고, 표현에서는 세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응용계층에게 이제 넘겨주는 형태로 변환하는 거. 압축 작업, 암호화 작업이 바로 표현이에요. 응용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핵심 기출 체크 나오는데요. 1번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리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징, 네트워크는 데이터 교환 기능 및 정의 및 제공, 세션은 데이터 표현 형식의 표준화,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신 제어 및 실행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딱 보니까 어때요? 아, 문제 좀 어려운데? 그죠? 그런 느낌 들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데이터 표현 형식의 표준화 나왔는데 이것은 세션이라고 나왔는데 세션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상호작용 동기화 작업. 됐죠? 그래서 표준화 작업은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다음 중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트워크상의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네트워크를 관리,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SNMP 3번이에요. UDP는 데이터를 어때요? 무조건 다 빠르게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주로 UDP는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재생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고요. ARP는 뭡니까? IP를 네트워크 주소인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통신망에 흐르는 패킷수를 조절하는 흐름 제어 기능이 있다. 그럼요. 흐름 제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에서 그 역할을 해요.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한다. 전송 도중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수신자에게 그게 도달되죠. 그럼 그 도달된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 검출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전송 도중이 아니에요. 답 3번입니다. 구문, 의미, 순서. 됐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맞아요. 순서는 바로 타이밍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나왔습니다. 아이고, 인터넷 여러분, 이 주소책에 옛날엔 나왔다면 얘가 나왔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나와요. 자, 인터넷에 여러분 각각의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유의 IP 주소가 있는데요. 기존의 IP는 IP4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주소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IPv6로 이제 갈아타기를 합니다. IPv6는 몇 비트?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 4자리의 16진수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지원으로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기존의 IP에 비해서 기존의 IP가 바로 IPv4예요. 얘에 비해서 자료 전송 속도 빠르고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유니, 애니, 멀티 캐스트 3가지 종류의 주소 체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의 낭비 요인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전자우편. 여러분 이메일 모르는 분 계실까요? 아시죠? 이 이메일은요. 텍스트만 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겠죠. 자, 얘는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7비트의 ASCII 코드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우편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광고 막 들어와요. 스팸. 그죠? 그 다음에 정크메일 또는 벌크메일 이렇게 불러요. 반갑지 않은 메일. 폭탄은요. 상대에게 용량이 큰 메일을 보내 메일 서버 마비시키는 일종의 바로 그 웜이죠. 웜. 그 다음에 옵트인 메일, 광고성 이메일을 받기로 사전에 수락한 것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메일을 발송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우편 용어에 여러분 회신은 뭐예요? 그렇죠. 답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총무예요. 우리 멤버가 100명이에요. 그 100명한테 똑같은 메일 다 보낼 수 있겠죠. 예. 그 다 보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똑같은 메일인데 내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 답장을 했어요. 저 참석할 거예요. 답장을 보내요. 그럼 답장을 제가 보내면 이 사람이 보낸 100명에게 다 답장이 가는 건가요? 아니죠. 이 보낸 사람한테만 가는 거죠? 이게 회신. 전달은요. 내가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이걸 어때요? 딴 사람한테 또 그대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전달이죠? 첨부는요. 전자우편, 이메일에다 어때요? 그림이나 텍스트 이런 거 함께 보내는 거. 문서 보내는 거. 전자우편 프로토콜은 SMTP는 메일 보낼 때 전송. 그 다음 팝3는 메일을 받는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 마임은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 이렇게 3가지가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룩 프로그램 주요 기능 있죠. 아웃룩은 여러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폴더 관리, 일정 관리, 작업 관리, 연락처 관리 이런 것들을 아웃룩에서 이제 제공합니다. 서비스. 자, 여기에서 뭐 일정은 말 그대로 너 약속 있니? 모임은 언제 잡을까? 매일이니 매주니? 이 일정 관리. 폴더는 메일과 관련해서 받은 편지함, 내가 보냈던 거, 앞으로 보낼 거, 임시 보관함, 정크 메일, 지운 편지, 검색 폴더 이런 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지운 편지함에서 삭제한 거는 복원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어때요? 메일의 제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곧바로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작업은 말 그대로 작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완료일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수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용어가 나오는데 FTP는 파일을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유즈넷은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회, 토론 그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텔넷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는 걸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캐싱, 쿠키, 푸시, 데몬, 미러사이트, 핑거 이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우리 시험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합니다. 옛날에요? 아니요. 올해도 나왔지요. 캐싱은요.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미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당 사용자가 그 자료에 접근하면 그 저장한 자료를 보다 빠르게 사용자에게 응답해서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만족도가 높겠죠?
쿠키는요, 사이트에 여러분이 뭐 어떤 쇼핑몰에 접속을 했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접속했던 그 정보를 얘가 저장을 해둬요. 그 접속 정보가 바로 쿠키예요.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어때요? 이제 그때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쿠키. 네, 푸시는요, 브라우저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웹서버가 알아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데몬 서비스는 서비스를 보다 사용자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데몬 서비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미러는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은 뭐예요? 여러분 내 얼굴 거울에 그대로 보이죠? 미러 사이트도 뭐냐면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정말 인기 있는 사이트예요. 네, 항공사 사이트인데 아주 가격을 막 엄청나게 싸게 그렇게 막 이벤트를 벌이고 있어요. 그럼 접속자가 폭주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때요? 이와 똑같은 사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둬서 사용자가 여기에 모두 접속할 거를 분산시켜서 여기에도 접속하고 여기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게 미러 사이트예요. 됐죠? 핑거 손가락? 네, 얘는요, 로컬 및 네트워크에서 원격지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죠.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 이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걸 핑거 서비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중 인터넷 IPv6 주소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IPv4와 호환성 뛰어나고요. 클래스 A의 네트워크. 여러분, IPv6는 클래스 A, B, C, D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해 주소 부족 문제 해결했다. 인증,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지원으로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전자우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경우 받은 메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기능. 오케이. 회신, 받은 메일에 대하여 답장을 하되 발송자는 물론 참조인 모두에게 전송해요? 아니요. 발송자에게만.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보면 되겠죠. 3번 문제는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거의 스테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관련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모는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뭐라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주기적 서비스 요청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푸시, 인터넷에서 사용자 요청에 의하지 않고 서버가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미러는 거울, 인기 있는 웹사이트 경우 사이트 부하 분산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파일 서버로 똑같은 내용 분산시켜 놓는다. 맞죠? 핑거, 지정한 IP 주소 통신 장비의 통신망 연결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 규약으로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니죠. 핑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용자, 네트워크상에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 또 로그인 일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아웃룩에서 메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메일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회신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인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원하는 폴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간 메일을 정크 메일 폴더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특정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으면 소리가 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예, 이거는 없어요. 특정 단어가 들어간 거를 다른 메일함으로 옮기는 건 되지만 자동 회신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이에요. 그 다음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 용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보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 쭉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인공지능은 요새 여러분 화두가 맨날 AI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 학습, 판단하면서 전문적인 작업을 하거나 인간 고유의 지식 활동을 하는 시스템. 이걸 바로 우리가 AI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클라우드 서비스 나오죠. 클라우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죠.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의 유틸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데서 어때요? 해당 프로그램 필요할 때마다 어때요? 예, 접속해서 이제 사용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요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사용한 사용한 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용량만큼 요금을 내고, 이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됐죠? 그 다음에 메시업, 웨어러블 컴퓨팅, 와이브로 나오죠. 와이브로는 무선 광대역. 무선이 들어간 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선 광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폰, 노트북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이 되는 거, 와이브로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All IP는 말 그대로 기존 통신망을 모두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전송하는 거. RFID, NFC 이거는 여러분 사실 RFID 안에 NFC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무선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기 그 휴대폰 들고요. 뭐 어떤 결제를 할 때 어때요?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띡 하면은 자동으로 어때요? 결제되고 막 이런 거 있죠. 또는 휴대폰 교통카드 그 앱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버스 탈 때 휴대폰 띡 누르면 어때요? 결제되죠. 또는 교통카드도 띡 누르면 결제되죠. 그게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예요. 네. 그래서 모바일 장치의 지불 장치와 홈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와 같은 다른 NFC 장치 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RFID도 이 NFC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칩을 이용해서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죠. 핵심 기출 체크 보면은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NAN 기술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RFID예요. 이게. 무선이군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DRM 이렇게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ICT 관련 최신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트랙백, 내 블로그에 해당 의견에 대한 댓글이죠. 오타 났습니다. 죄송해요. 댓글을 작성하면 그 날짜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로 보이게 하는 기술. 와이브로 이동하면서 초고속, 오타가 상당히 많네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 RFID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IC 칩과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개체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센서 기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이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기업 내의 각종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얘는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어때요? 그 칩을 이용해서 곧바로 어떤 결제라든가 승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NFC 연결 단자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게 NFC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네, 한 번에 로그인, 우리가 보통 single sign 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로그인으로 여러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 SSO라고 불러요. 됐죠? SSO 서비스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바이러스 및 정보 보안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 한 문제, 두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일단 바이러스는 어때요? 정상적 작동이 안 되죠.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옛날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뜻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새는 이게 약하고 증상이나 예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특징은 한번 읽어보고 예방은요. 당연히 백신 프로그램,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 깔아야죠. 그 프로그램을 램에 상주시키고 가장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 구하고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받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라.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하고 다운받은 파일이나 복사해온 파일은 실행 전에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자. 됐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요새 시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죠? 요새 문제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밖에 안 나와요. 맨날 게임만 해요. 현실 도피.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어때요? 잘 모르죠. 정보와 격차의 문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때리는 그런 범죄가 많았는데 요새는 뭐예요? 사기. 예. 냉장고에 돈 5천만 원 넣어두세요. 이런 거. 예. 그런 범죄. 보이스피싱 이런 거. 컴퓨터 범죄. 그런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 도청, 정보 몰래 빼내는 거, 스니핑, 스푸핑, 보이죠? 이런 단어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스니핑, 호스트에 전송되는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이디 비밀번호 막 쳐요. 그걸 몰래 공격자가 엿보는 거. 이걸 우리가 스니핑. 그 다음에 스푸핑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얘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IP 주소를 이제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의 정보를 얘네가 딱 해킹을 해서 여기에다가 가짜로 공격자가 유령 사이트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접속을 얘가 여기로 가려던 걸 딱 어때요? 조용히 여기로 속여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아, 여기가 은행 사이트인가 보다 하고 뭐예요?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막 입력해서 막 은행 보려고 해요. 이렇게 속이는 거. 이게 스푸핑. 바로 파밍 같은 거, 사기. 그것도 바로 스푸핑의 일종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관한 IP 주소를 마치 접근 가능한 클라이언트 IP인 것처럼 위장해서 침입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랩도어는 프로그램 오류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 코드 중간에 중단 부분을 만들어 놓는 행위. 여길 통해 해킹,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백도어는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구로 컴퓨터 보안 예방책에 침입하는 행위. 트로이 목마는 평상시에는 정상적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돌변해서 시스템에 손상을 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는 그런 일종의 바이러스. 이게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은요,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서버에 막 집중해서 전송해요. 그래서 그 서버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를 다 바로 악성 앱으로 다 감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조종을 막 당해서 어때요? 어떤 일정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가로막기 나오죠. 가로막기는 데이터 전달을 가로막는 거죠. 가로채기는 중간에 데이터를 어때요? 몰래 쪽 빼갖고 가로채는 거. 변조 수정은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거. 위조는 인증과 관계되어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거. 이런 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방화벽 나오죠. 방화벽 시험에 잘 나와요. 방화벽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외부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 회사, 여기가 외부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 체킹하겠다는 얘기죠. 야, 외부에서 데이터 들어올 때, 야, 너네 정말 인증된 사용자야? 그럴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갈 땐 어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는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반드시 체킹하죠. 인증된 패킷만 들어오고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 외부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요. 내부로부터의 불법적 해킹은 못 막아요. 됐죠,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은 데이터 함부로 엿보지 못하도록 암호화시키자는 거죠. 비밀키 암호화와 공개키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되면요. 시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나 내일이 시험이에요. 패스.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 예방책. 네트워크의 정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 백신 설치해야 되죠. 가입자에게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는 웹사이트 가급적 가입하지 마세요. 정보 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패스워드의 주기적 갱신 필요하죠. 암호는 자주자주 바꿔줘야 돼요. 네트워크 내부에 방화벽 설치해서 중요한 정보는 인증을 통해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자, 핵심 기출 체크 들어갑시다. 1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와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의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시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전담자와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 보안 책임자 모두 책임져야죠. 제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보너스 같은 문제 아닐까요? 4번은 맞나요? 그럼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 있죠. 내가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내 주소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 가능하죠.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건 스테디 문제예요. 늘 나오죠.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느려졌어요. 바이러스죠.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줄어드는 등 시스템 성능이 저하됐어요. 바이러스죠. 일정 시간 후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돼요. 여러분 컴퓨터 전원 절전 기능에 의해서요. 어때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컴퓨터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맞아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하게 컴퓨터가 갑자기 재부팅돼요. 이런 건 바이러스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3번이에요. 이런 건 보너스 문제죠. 3번. 다음 중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스미싱. 수신한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 설치해서 개인 금융 정보 빼내는 거. 네, 이거 바로 문자 사기 들어보셨죠? 스니핑,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이 알아낼 때 엿볼 때는요, 바로 검증된 사용자가 마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3번의 요 내용도 바로 스니핑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파밍이 되겠습니다. 파밍 사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도 일종의 스푸핑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랜섬웨어는요. 랜섬웨어는 작년에 굉장히 맹위를 떨쳤었죠. 얘는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림 파일 등을 얘네가 공격자가 암호화를 시켜놔요. 그게 못 열어요. 근데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 어때요? 그 암호 풀어주는. 예, 바로 이게 랜섬웨어예요. 그래서 돈 요구, 금품, 이 말 나오면, 랜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거나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패킷을 체크한다.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2번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맞죠? 방화벽 사용하더라도 내부의 불법적 해킹 못 막아요. 해킹에 의한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럼 답 없네요. 1번이에요. 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때 외부에서 이때 체킹 인증하는 거고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별다른 그게 없어요. 인증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선 그냥 외부로 나가는데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오거나 나갈 때 다 체크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헐.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필기 여러분 자신 있을까요? 자신 있어야죠.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며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